자녀법인을 통해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 구조로 우회 증여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난번에 이제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개인 명의의 자산 운용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내는 경우 남아있는 세후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 납부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세를 50% 내고 남아있는 자산은 전체 자산에 대해서 50%가 상속세를 공제된 후에 이제 자녀에게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자녀법인은 이 운용소득의 일부를 자녀법인에 대여를 해주는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자산 운용을 부모가 직접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법인에서 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운용에 대한 수익은 법인에 유보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20% 납부하게 되는 거고, 그 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시간을 두고 급여, 배당, 또 자기 주식이나 퇴직금 등으로 해서 이제 자녀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전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재무적 장점은 자녀에게 직접 증여나 상속하기보다는 이제 자녀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또는 우회 상속하는 경우 절반 정도의 조세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재무적인 장점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실제 증여가 도움되는 건 알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자산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나면 늘 걱정하는 게 자산 소진 위험, 자산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막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요즘은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도 이혼도 많고 하니까 사전에 절세 목적으로 한 행위가 나중에 더 큰 악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재무적 강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법인의 속성을 활용한 자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의 자산 활동은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는 부모가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잖아요. 소유권은 자녀가 갖고 있지만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동의 없이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라도 요즘은 이제 신탁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자산을 조기에 소진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지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법인을 단순히 절세 목적이 아니라 자산 이전 이후에도 부모가 생전에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사후에도 신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적인 장점과 비재무적인 장점. 재무적인 장점은 세금 절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비재무적인 장점은 부모가 리스크를 좀 컨트롤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세에서 시작이 돼요. 자산 소진 위험이나 자산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뭐 외국처럼 신탁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고 아직 신탁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있기 때문에 글쎄 신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에서 이 법인을 활용하는 측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 법인에 유보되는 이익은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한테 가는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있다. 그래서 소득원도 다변화할 수 있고 소득자도 다변화할 수 있고 또 시기도 다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도 지금은 미성년이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또 이루게 되잖아요. 성인이 되겠죠. 그렇죠. 성인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성인이라도 결혼을 통해서 계속 가족의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득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요. 이제 소득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법인의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겠죠. 한쪽에는 임원그룹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주주그룹이 될 수도 있고, 주주이자 임원그룹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나 배당이나 뭐 퇴직금이나 각종 자본거래나 이런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상속세율의 절반 정도의 세율, 20에서 25% 정도의 세율로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향후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에게 충분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창업을 하고 회사가 운영이 되었다면 자녀 법인을 이렇게 별도로 둘 가능성은 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을 해야 되고 또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돼야 되고 혹시나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이 과점주주 리스크라든가 이게 자녀에게 불똥이 튀길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자녀 지분을 이론처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실질적인 창업자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에는 이 자녀법인을 통한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한 우회증여 구도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녀법인을 설립하게 되잖아요. 네. 네, 부모법인에는 부나 모가 지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주 소액주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 대여해 주는 거. 현금을 일부 증여할 수도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도 증여해 줄 수 있고요. 또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법인이 부모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겠죠. 부모가 비상장 주식의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해 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부모법인이 배당을 할 때 이 자녀법인은 차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법인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활동에는 이제 증여라는 행위가 있겠죠.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자녀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해주게 되면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여기에도 법인세가 발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가 양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가보다 작은 금액, 시가 미달액에 대해서 또 이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제 이런 법인세 과세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서만 납세가 끝나면 무조건 이건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당연히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50%의 누진과세되는 그 세목보다는 법인세가 상당히 유리해요. 네. 다만 이제 일정 금액이 초과되게 되면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거래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법인세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자, 그 이유는 소득세와 상증세,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득세나 상증세는 최고 세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죠. 반면에 법인세는 과표 200억 이하는 이제 20%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녀법인을 통한 우회증여로 과도한 조세 회피 행위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자녀법인을 통한 우회증여가 직접 증여보다는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는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녀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유형에는 이게 이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유형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요. 차등 배당 같은 경우도 자기 몫보다 더 초과해서 배당받는 것도 무상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무상 대여받는 것도 이자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무상 제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재산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저가 거래에는 실제 시가보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의 차익을 두고 거래를 할 때도 과세재산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자녀 법인에 대여해준 금액을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채무를 대신 부모가 인수하거나 또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이 과세재산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를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현물 출자한다든가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과세하고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주주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법인세와 같습니다.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 네, 그렇죠. 근데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 바로 자녀들이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겠죠. 그 경우보다 이렇게 자녀법인을 통해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하고 일정 요건이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 구조로 우회증여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경우에 거래 상대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가 개인이 얻는 이익이 1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다. 1천만 원 계산 기준은 대여금에다가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죠. 이자죠, 이자. 이자요. 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대여 금액이 있고요. 무상증여 이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증여한 경우가 있고 증여세 구간세율이 30%라고 하면 이 과세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이 이제 증여세 과세 금액이 되겠죠. 자, 법인의 사례에는 자녀 2명을 각각 5대5의 균등주분을 가정을 한다면 대여 금액에 따라서 무상 증여 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과세 요건이 아까 1억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주별로. 그렇죠? 주주별로 1억이 넘는 금액인데 50억 정도를 대여를 해야 이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3억만 돼도 과세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50억까지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을 통한 대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대여 행위를 왜 하냐? 그 대여금은 원래 부모 돈이잖아요. 네네. 부모가 직접 그 돈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도 부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 과세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또 상속세 대상이 되니까 이 돈을 부모는 법인에 대여만 해주고 그 대여로 인해서 법인에서 운용을 하고 운용된 소득은 법인에 유보가 되는 겁니다. 법인의 주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이 대여한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 개인은 2억까지, 2억 좀 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인은 20억, 21억까지 주주일당 21억 그렇게 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